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랑 채권이랑을 같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100%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아 놓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팔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상황이 되면 일반적인 말로 물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끌려가는 상황이 돼요. 주도적으로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 자체가 부채 비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어야 합니다. 작은 주식들보다는 좀 큰 주식 위주로 모아서 담으시면은 한 10개 정도 아마 2, 3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 뭐 내년 한 여름 이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워리 박남숙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지셨죠?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매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동 매매 걸어놓고 주식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매가 쉬워졌다는 뜻이지 투자가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공부해야 할 것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주식 갖고는 있지만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는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신 자산 운용의 황호봉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엔비디아, 애플, 막 마이크로소프트 막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들 요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미국 주식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결국에는 수익률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짧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한 3년 정도를 기간으로 놓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5%, 한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를 놓고 봤을 때에는,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가까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실질적으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13%, 15% 정도 될 겁니다. 3년 동안. 근데 달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거의 그 정도 수익률이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원화가 가치가 한 7%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처음 시작할 때 1,300원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거의 뭐 1,400원 갔다가 1,300원대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거의 한 5에서 7% 정도가 환차 이익으로만 사실은 난 거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식도 올라가고 이제 환차익도 벌고 이제 이렇게 챙길 수가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재미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맞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미국 시장은 그래도 계속 나아지는구나 라는 이제 걱정이 조금 덜 하면서 나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으로는 AI. 이게 전 세계가 지금 AI 붐이잖아요. 그 AI 붐의 가장 핵심에 들어있는 게 이제 미국 주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갈 때가 가장 손쉽게 가는 곳이 이제 미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녹화하는 당일에 뉴욕 증시 마감 많이들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4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둔화됐다고 해서 오늘 좀 사상 최고치 찍고 사상 최고치 난리 났죠. 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제 지표에 따라서 증시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경제 지표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꼭 지켜봐야 할, 꼭 체크해봐야 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또 어디서 얻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챙겨봐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예요. 사실은 2019년도 이전에는 물가 지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때는 물가가 안 오른다고 사실은 난리였었을 때니까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좀 꼬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풀고 이제 그러면서 물가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고용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네.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와 고용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저께 발표된 이제 CPI라고 하는 물가. 네. 이거는 이제 노동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월말에 발표하는 이제 경제분석실이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PCE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통계국이랑 이제 경제분석실이랑 이제 다른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네. 가장 빨리 먼저 내는 거에 사람들은 관심이 더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물가가 월 중순쯤에 나오는 게 이제 CPI.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많이 사람들은 관심이 좀 있고 네. 월말에 나오는 거는 이제 PCE는 연준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이 두 지표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구성 요소가 차이가 좀 있는데 CPI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거의 35%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PCE 같은 경우는 골고루 포진이 돼 있어요. 의료비도 한 20% 남짓, 네. 주거비는 20%보다 조금 더 들어있거나 20% 정도 수준, 이제 그 다음에 뭐 소비재 뭐 이렇게 해서 다 골고루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연준은 PCE를 조금 더 신뢰를 하고요. 그리고 PCE를 본인들의 의사결정의 주요 지표로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건 아까 CPI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주거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면 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그 렌트비가 거의 사실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CPI 자체 내에도 이제 주거비가 거의 한 40% 정도 가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사실은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물가들은 사실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네. 뉴스에 이제 상세히 보도가 이제 되겠지만 이제 보통 13일에서 15일에 이제 CPI는 발표가 되고 그거를 이제 구글에서 네. 이제 US CPI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쳐보시면은 네. 그 미국 노동부 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PCE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월말에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때는 또 US PCE 이렇게 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용 문제로 넘어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물가랑 고용은 연준이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예요. 네. 근데 이 고용은 사실은 굉장히 후행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를 보고 뭔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 중에서도 조금 선행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발표가 되는 거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자 청구 건수가 발표가 있어요. 그게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네. 여기에는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이 실업자 청구 건수는 지난주의 데이터가 이번 주에 수정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환호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여튼 매주 나오는 지표니까 이제 그게 좀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영어로는 이제 jobless claims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첫 주에 나오는 노동 보고서예요. 노동 보고서인데 네. 거기에 실업률도 나오고 비농업 취업자 수도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거기에 임금 상승률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임금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만큼 매달 적게 올라가고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월급이 아직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버니까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올 거고. 예. 근데 월급이 갈수록 올라가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쓰는 폭도 조금 이제 줄어들 거니까 이제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거를 지금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대충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됐다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적의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네. 관련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이랑 채권이랑을 같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100%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아 놓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팔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서 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상황이 되면 일반적인 말로 물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끌려가는 상황이 돼요. 주도적으로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나의 재산을 계속 장기적으로 불려가겠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20, 30년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적절한 채권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가장 1번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그게 30%가 됐든 40%가 됐든 뭐 성향에 따라서 50%가 됐든 채권을 어느 정도 일단은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네. 금리가 떨어지는 대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메리트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도 어저께도 물가지표가 발표됐지만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채권 자산들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주식 부분에서는 네. 물가가 한동안은 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유지가 될 거고,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많이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제로에서 네. 5.5%까지 기준금리를 끄집어 올렸는데 그거를 다시 뭐 2%로 낮춘다거나 제로로 낮춘다거나 이런 일이 오면은 거의 세상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현재 템포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3% 중후반대나 아니면 4% 초반대에서 금리 인하가 멈출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 자체가 네. 부채 비율이 낮고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섹터로 사실은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괜찮은 섹터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네. 그 다음에 미디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주들, 이렇게 사실은 섹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섹터들 중에서 작은 주식들보다는 좀 네. 큰 주식 위주로 모아서 담으시면은 한 10개 정도 아마 2, 3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 뭐 내년 한 여름 이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 등 국제 정세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특히 네.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하반기 미국 주식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제 정세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유가죠. 네, 유가가 이제 4월 달에 85불까지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실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가가 뭐 어디서 전쟁이 난다, 뭐 그 대신에 전쟁이 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다라고 하면 유가가 영향을 받을 텐데, 저번에도 보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랑 이란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랑 이때는 상황이 좀 달랐어요. 첫 번째 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유가도 뛰고 그랬지만, 두 번째 벌어졌을 때에는 비슷하네 저번이랑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가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채권 비중을 조금 늘리고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주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싼 값에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맞춰서 하면은 네. 이제 주식이 쌀 때 흔히 얘기하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조금 더 좋은 투자의 기회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미국의 정세 변화죠.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옛날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는 중국과 열심히 싸우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세, 텍스컷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굉장히 크게 공언을 했었죠. 그렇죠.
감세는 이번에도 그 토픽을 끄집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세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질 거예요. 네. 시장에는 유동성이 다시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이 조금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격이 조금 달라요.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쪽에 인프라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어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쪽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거를 사실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나 ETF들을 투자를 하시는 거는 양쪽이 같은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네.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도로, 항만, 교통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ETF를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이것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